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를 강의하는 정미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2번 환경 적응 능력이 향상된다. 3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4번 자립적인 생활 능력이 향상된다. 5번 신체 조직의 회복력이 향상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3번 되겠는데요. 자, 노인의 신체적인 특성으로 본다면은 신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기초대사율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 적응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합니다. 3번에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자, 비가역적이란 말은요. 자, 멈추지 않고 노화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고요. 4번에 자립적인 생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질병을 앓게 되거나 했을 경우에 수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죠. 5번의 신체 조직 능력의 회복 능력도 감소합니다. 2번 노년기에 나타나는 공통적 특성과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내향성의 증가,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이 강하다. 2번 경직성의 증가,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3번 조심성의 증가,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도전적인 일을 꺼린다. 4번 의존성의 감소,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5번 유대감의 감소,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피한다. 자, 답을 확인해 보면요. 5번이 되겠는데요. 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내향성의 증가라고 했지만 설명은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이것은요. 애착심의 증가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2번에 경직성의 증가,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자, 이 설명은요. 조심성의 증가에 해당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3번에 조심성의 증가,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도전적인 일을 꺼린다.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도전적인 일을 꺼린다는 것도 역시 경직성의 증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에 의존성의 감소해서 매사의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이 내용도 역시 경직성의 증가에 해당됩니다. 5번에 유대감의 감소,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허무감, 절망감,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노인이 가장 적응하기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1. 자녀의 취업. 2번 퇴직 후 전원생활. 3번 배우자 사별. 4번 손자 손녀의 출생. 5번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정답 확인해 보면요. 3번에 배우자 사별이 되겠는데요. 자, 배우자 사별은요.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사람에게 배우자 상실은요.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일생 동안 받는 스트레스를 모든 점수로 나눴을 때 이 배우자 상실이 가장 최고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나 친구와 사별하는 경우 막연히 느끼던 죽음이 현실화되면서 심한 허무감이라든지 절망감,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것은 3번 배우자 사별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구직활동을 촉진한다. 1번 고용보험, 2번 국민연금보험, 3번 국민건강보험,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 확인해 보면요. 고용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급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이런 것은요. 1번의 고용보험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한다.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3번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4번 방문 조사자는 작성된 결과를 토대로 장기 요양 등급을 1차 판정한다. 5번 판정 결과 45점 이상인 경증 치매 대상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는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1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가 아니죠. 네,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됩니다. 2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맞습니다. 이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했을 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는 것이죠. 3번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네, 소견서 없으면 안 됩니다. 소견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사 소견서는 꼭 필수로 내는 것이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4번에 방문 조사자는 작성된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 판정한다. 네, 자, 방문 조사자는요. 네, 방문 조사서를 제출하는 것이고요. 자, 이게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나요? 그렇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그리고 5번 판정 결과 45점 이상인 경증 치매 대상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는다. 자, 여기서 45점 이상이라고 했으면요. 45점 이상은 장기요양 등급 5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경증 치매 대상자는 어때요? 45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맞는 것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에 서비스가 포함되는 장기 요양급여로 오른 것은 방문간호, 주야간간호, 단기보호. 1번 의료급여, 2번 간병급여, 3번 시설급여, 4번 재가급여, 5번 특별현금급여. 정답은요. 네, 4번 재가급여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장기 요양급여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설급여이고요. 두 번째가 재가급여이고요. 세 번째가 특별현금급여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모두 4번의 재가급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시설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9인 미만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 2번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3번 시설급여는 15%, 재가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4번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5번 전체 운영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저소득층, 의료 수급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 본인 부담금 있죠? 네, 여기서는요.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50%를 절감해주는, 경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없다가 틀렸습니다. 2번에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맞습니다. 2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3번 시설급여는 15%, 재가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네, 틀렸죠. 시설급여는요. 15%가 아니라 20%가 되겠고요. 재가급여는 20%가 아니고 15%가 되겠습니다. 4번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네, 아닙니다. 별도가 아니고요. 통합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5번 전체 운영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뿐이 아닙니다. 하나 더 추가되죠? 네. 세 번째는요. 본인 부담도 추가됩니다. 본인 부담으로 네, 세 가지. 그래서 보험료, 국가 지원, 세 번째 본인 부담 해서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괄호, 서비스 종료 혹은 계획, 계속. 1번 모니터링 실시, 2번 서비스 목표 설정, 3번 서비스 개입 계획 설정, 4번 대상자의 기능 상태 평가, 5번 서비스 비용 결정 및 청구.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모니터링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우리 교재에 보면은요. 네모 박스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나열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장기 요양 이용 서비스를 네,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요. 제일 먼저 서비스를 신청 접수할 때는 장기 요양 기관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받을 때는요. 꼭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되죠. 첫 번째는요. 장기 요양 인정서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요양 기관에서는요. 네, 가정을 방문해서 대상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를 평가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이것은 장기 요양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자, 세 번째는 장기 요양 기관과 서비스 대상자 혹은 가족이 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합니다. 이것은 꼭 수기로 해서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두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네 번째는 장기 요양 기관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죠. 네, 제공하면서 네, 그 다음에 괄호에 들어가는 것은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또는 그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살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수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네,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대개 대상자가 사망했다든지 아니면은 대상자가 종료하기를 원했다든지 또는 대상자분이 이사를 해서 타 기관으로 이관을 했을 경우에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게 모니터링이 5번째고요. 서비스 종료가 6번째가 되겠는데요. 네, 5번째는 네, 괄호 안에는 모니터링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기에 나왔던 서비스 2번의 서비스 목표 설정은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번의 대상자의 기능 상태도 평가도 역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 정신 심리 상태, 사회 환경까지 파악하는 평가 방법은 1번 업무 평가, 2번 상태 평가, 3번 종합 평가, 4번 욕구 평가, 5번 자가 평가.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4번의 욕구 평가가 되겠죠? 네, 아까 우리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네, 두 번째 서비스 접수를 하게 되면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장기 요양 기관에서 방문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네, 먼저 욕구 평가와 그리고 대상자의 어떤 기능 상태를 평가해서 하게 하는 것이 자, 4번의 욕구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대상자에게 식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편함을 경감시켰다. 1번 관찰자, 2번 옹호자, 3번 정보 전달자, 4번 숙련된 수발자, 4번 숙련된 수발자, 5번 말벗과 상담자.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숙련된 수발자가 되겠는데요. 자,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관한 문제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역할은요. 첫 번째, 숙련된 수발자 역할을 합니다. 대상자에게 식사나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불편함을 경감시키는 이런 역할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정보 전달자인데요.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또는 시설장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자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관찰자인데요. 대상자의 맥박이라든지 호흡, 체온, 혈압 등을 관찰하고요. 투약 여부 등 이런 질병의 변화 등을 그 증상 이런 것들을요. 관찰하는 것이 역시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말벗과 상담자 역할을 하죠.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동기 유발자 역할인데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도록 지지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옹호자입니다. 혹시라도 대상자가 가정 내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를 받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역할 이 6가지는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여기 음식은 영 맞지 않아 못 먹겠어. 입맛이 없으니 기력도 없고 요양보호사 점점점 말을 했습니다. 1번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2번 간식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3번 제 입맛에는 괜찮은데 좀 까다로우시네요. 4번 다른 분들은 잘 드시잖아요. 노력해 보세요. 5번 힘드시겠지만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아요. 정답 확인해 보면 5번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그 요양보호사가 올바르게 대처한 것은 대상자가 아무리 그래도 규칙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도록 권장을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마음을 읽어줬습니다. 그렇지만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것이 좋아요 라고 설명해 드려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A와 역할 B가 올바른 것은 1번 노인복지시설 A, 피해 노인의 후견인 지정 B,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A,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B, 3번 법률기관 A, 현장조사 행정적인 조치 B, 4번 의료기관 A,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B, 5번 사법경찰 A, 학대 판정을 위한 소견, 증언 진술 B.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역할과 그 유관기관 연결하는 문제도 가끔 잘 출제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는데요. 노인복지시설, 피해 노인의 후견인 지정, 이거는요. 피해 노인의 후견인 지정은 법률기관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2번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례에 신고 접수하는 것 맞습니다. 2번 답이고요. 3번에 법률기관 현장조사 행정적 조치. 자, 현장조사와 행정적인 조치는 사법경찰에서 하는 것이고요. 4번에 의료기관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자, 예방교육은요. 노인복지시설에서 하는 것입니다. 5번에 사법경찰 학대 판정을 위한 소견, 증언 진술. 자, 학대 판정, 소견, 증언 진술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시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참고 내색하지 않는다. 2번 동료와 함께 시설을 퇴사한다. 3번 시정 요구와 금전적 보상을 청구한다. 4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을 한다. 5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정답 확인해 보면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업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답은 5번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데요. 자, 장기요양지원센터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 2에 의거해서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고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건강검진 등 이런 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내용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가 안전,
보건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번 사회복지법, 2번 보건의료법, 3번 노인복지법, 4번 산업안전보건법,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네,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자,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4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은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폭언, 폭행, 감정노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요양 현장에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방문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동료 요양보호사를 대신 보내겠다고 말한다. 2번 정해진 원칙에 따라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방문일을 조정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가능한 시간대에 방문하겠다고 말한다. 5번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하자고 말하고 사인을 받는다. 네, 정답을 보면요. 자, 대상자가 방문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을 경우에는요. 그냥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서요. 방문일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가족이 복지용구 구입을 부탁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좋은 복지용구는 직접 판매한다. 2번 직접 구입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번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4번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업체를 알선한다. 5번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무료 제공이라고 알려준다. 네, 자 여기서 해당하는 것은요. 자 가족이 복지용구 구입을 부탁했을 때예요. 그럴 때는요. 3번에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펴보면요. 대상자가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대상자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유인이나 알선에 의해서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요양보호사 윤리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번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3번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4번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네, 자 결핵 대상자도 우리가 요양보호 하다 보면은 네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되지 않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자 이럴 때는요 1번에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자 잠복결핵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몸 안에 결핵균이 있어도 면역 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어서 증상이 없고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촉하지 않는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번에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소각할 필요 없습니다. 결핵균은요 햇볕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일광소독하는 것 좋고요. 3번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자 감염 증상이 나타났는데 예방접종에서는 아무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4번에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자 결핵균은요 세균입니다. 항바이러스제가 맞지도 않고요. 또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에 바이러스제를 이 항생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번에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네,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1번 당내성 증가, 2번 칼슘 흡수 증가, 3번 구강 건조증 감소, 4번 위산 분비 저하, 5번 약물 대사 능력 저하.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간 기능이 간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약물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되는 것은 5번의 약물 대사 능력 저하가 되겠습니다. 19번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의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1번 빈혈, 2번 정맥류, 3번 폐기종, 4번 혈전색전증, 5번 동맥경화증. 네, 정답을 보면요. 1번이 되겠는데요. 1번 빈혈이 되겠는데요.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대개 산소나 이산화탄소, 영양분을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산소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질병이 빈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20번 약물과 약물의 흡수를 돕는 식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항생제 우유, 2번 칼슘제 커피, 3번 철분제 오렌지 주스, 4번 혈압약 인삼, 5번 수면제 자몽 주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1번에 항생제와 우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2번에 칼슘제 커피 이것도 관련이 없고요. 3번에 철분제 오렌지 주스. 자, 오렌지 주스에는 뭐가 많아요? 네, 비타민 C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합입니다. 4번에 혈압약 인삼. 네, 우리 인삼, 홍삼 우리 많이 먹고 있는데 인삼, 홍삼은요,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에게는 혈압 상승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흡수를 돕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5번에 수면제 자몽 주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21번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번 금연한다, 2번 칼슘을 섭취한다, 3번 햇볕을 쬐인다, 4번 염분 섭취를 줄인다, 5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햇볕을 쬐인다인데요. 자, 비타민 D 생성을 돕기 위해서는요, 햇볕을 쬐이는 게 가장 좋죠. 네, 요즘에는 햇볕을 쬐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비타민 D, 칼슘 섭취를 돕는 것은 비타민 D이기 때문에 칼슘을 드시는 것 또는 비타민 D도 많이 우리가 복용하기도 합니다. 욕창 예방을 위해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1번 피부 건조함 증가, 2번 체위 변경이 어려움, 3번 배설물 처리가 어려움, 4번 옷 갈아입히기가 어려움, 5번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을 저해함.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욕창 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도넛 모양의 베개입니다. 자, 도넛 모양의 베개라는 것은 그림처럼 이렇게 링처럼 생긴 베개인데요. 예전에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체위 변경이 가장 좋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5번이 답이 되어 있는데 천골 부위가 되어 있습니다. 천골 부위는 어디이냐? 자, 여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똑바로 누워 있을 때 욕창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이 천골은 우리 엉덩이 꼬리뼈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꼬리뼈를요, 다른 말로 천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골에다가 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창이 더 심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1번 음주, 2번 건조한 피부, 3번 혈액순환 장애, 4번 면역력 저하, 5번 신장기능 저하.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대상포진의 가장 주요한 발생 원인은 첫 번째는 고령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세 번째로는요, 면역이 저하된 사람입니다. 대개 항암 치료를 받거나 방사선 치료, 또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분들은 면역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이신 분들도 역시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죠. 그래서 4번에 면역력 저하가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번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번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번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5번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녹내장이 키워드입니다. 녹내장. 자,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주의사항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주의사항을 보면 첫 번째는 목이 편한 복장을 합니다. 그래서 넥타이 절대 안 되고요. 다음에는 술과 담배는 줄이거나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머리로 피가 몰리는 자세, 물구나무서기나 그리고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 민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은요 모두 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독서를 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피하라고 했는데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은 역시 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음을 편하게 하고 흥분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이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혈압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안압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녹내장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온 변화에 유의하라고 했는데요. 이 녹내장은요, 겨울보다는 여름에 좀 더 힘들기 때문에 더운 무더위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덟 번째, 한쪽 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다른 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눈 모두 정기검사를 받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답이 되는 것 4번에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되겠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관심을 표현하지 말고 지켜본다. 2번 모두 괜찮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3번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4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5번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네, 정답은요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1번에 관심을 표현하지 말고 지켜본다. 네, 지켜본다고 해서 우울증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괜찮을 것이라고 이 영혼 없는 조언 이런 것들은요 모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네, 분명히 병이기 때문에 치료받는 것이 좋고요. 자, 4번에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이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망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 향상을 위해 돕는 방법은 1번 밤에는 커튼을 치고 불을 끈다. 2번 잘못된 행동은 엄하게 주의를 준다. 3번 식사 제공 시 시간을 알려준다. 4번 새로운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한다. 5번 혼란을 없애기 위해 가족 사진을 치운다. 네, 자, 선망이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 다음이 진압력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진압력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시간, 장소, 사람입니다. 자, 선망이 심한 경우에는요, 진압력이 굉장히 상태가 나빠지는데요. 그랬을 때 시간, 장소, 사람을 많이 헷갈리게 되죠. 자, 그래서 선망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 향상을 돕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요,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커튼을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이 낮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사물,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둡니다. 그래서 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몇 시경이구나, 낮이구나, 또 달력, 지금이 몇 월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일상생활 절차, 규칙, 도움을 요청할 사람 및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공할 때도요, 그냥 식사 그냥 드시게 하고 잘 드셨네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 점심을 다 드셨군요,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와 같은 말을 해서 3번에 식사 제공 시에 시간을 알려줘서 내가 점심 먹었구나, 내가 금방 저녁을 먹었구나 라고 알게 하는 것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발병 부위 A와 증상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우측 뇌손상, 오른쪽 팔, 다리의 마비. 2번 좌측 뇌손상,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3번 손의 손상,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부종. 4번 손의 손상,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저하. 5번 뇌간 손상,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짐. 네, 우리 뇌졸중도 꼭 한 문제는 나오는데요. 발병 부위 좀 알아두셔야 되죠.
자, 오른쪽에 뇌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림상에서요, 이쪽 부분은 이마 쪽에 해당하고요. 자, 이쪽 후두엽 있는 곳은요, 뒤통수에 해당합니다. 즉, 그 사람 머리를 옆에서 바라다 본 곳이에요. 자, 여기 빨간색 표시가 있는 이 부분은요, 전두엽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담당하는 일은 감정, 운동, 지적인 능력, 모든 지적인 능력이 이 전두엽에서 담당을 합니다. 앞니마 쪽이죠. 자, 머리 위쪽으로 가면요, 두정읍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정엽은 공간이나 감각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 다시 뒤통수로 내려오면요, 후두엽이 있습니다. 후두엽에서 하는 일은 시각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 거기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요, 소뇌가 있습니다. 이 소뇌가 하는 일은요, 몸의 평형 감각을 유지합니다. 이 내용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뇌관이라고 하는 거 조그맣게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데요. 뇌관에서는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축두엽, 노란색 부분은 축두엽인데요. 언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자, 1번부터 보면요. 우측 뇌가 손상되면은요, 좌측에 마비가 옵니다. 엇갈리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팔다리 마비 틀렸습니다. 이번에 좌측 뇌 손상, 네, 좌측 뇌에 축두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맞습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3번에 손의 손상 그랬는데 전신 부종이 온대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해가 손상되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걷게 됩니다. 4번에 손해 손상,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저하. 이것은요, 뇌관 손상일 때 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면 맞고요. 5번에 뇌관 손상,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짐. 이거는 손해 손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요, 2번에 좌측 뇌 손상,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되겠습니다. 28번,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강심제는 성기능을 향상시킨다. 2번, 관절염은 오르가즘을 지연시킨다. 3번, 뇌졸중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4번,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번,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로 성교시 통증이 감소한다. 네, 이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변화에 관한 문제도 간혹 나오는데요. 자, 1번에 강심제는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관절염은 오르가즘을 지연시킨다. 오르가즘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됩니다. 3번, 뇌졸중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재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노인의 성생활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4번,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유방을 절제했다고 해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궁절제술도 마찬가지로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이 알아두십시오. 5번에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로 성교시 통증이 감소한다. 네, 노화가 됐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감소했기 때문에 성교시 통증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음주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절주를 하도록 돕는 방법은 1번, 권유받은 경우에만 술을 마시게 한다. 2번, 암 예방을 위해 하루 2잔 이내로 마시게 한다. 3번, 매일 식사와 함께 소량의 술을 마시게 한다. 4번, 딱 한 잔만 마시자라는 음주 습관을 지키게 한다. 5번, 절주 의지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게 한다. 네, 여기서 맞는 것은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절주라는 것은 더 이상 술을 안 마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일단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변에서 술을 권하지 않고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와 친밀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1번,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2번, 논쟁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3번, 의견이 다를 때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5번, 대상자가 침묵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한다. 네,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감정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우리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논쟁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를 때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한다. 네, 너무 우회적으로 하다가 보면 말이 장황해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다. 4번에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사람들은 대화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5번에 대상자가 침묵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한다. 자, 침묵할 때는 왜 침묵하는지 잠시 지켜봐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해당되는 것은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되겠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식사량이 많이 늘었다. 2번 대소변 실수를 자주 한다. 3번 최근에 기억력이 나빠졌다. 4번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었다. 5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네, 자, 기록지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기록지를 작성할 때는요, 애매한 표현은 피하라고 했고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많이, 그럼 많이면 얼만큼인지, 예를 들면은 몇 잔을 마셨는지, 몇 킬로미터를 걸었는지, 자, 오래전에 다녀갔다. 그러면 얼마 전이 오래전인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몇 년 전인지, 몇 개월 전인지, 자, 오랜만에, 그랬을 때 오랜만에 몇 년 만에인지 며칠 만에인지, 자, 상태가 심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상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피부 박리, 피부가 벗겨졌다는 뜻이죠. 야, 가로 세로 5에서 5 곱하기 8cm 정도로 피부가 벗겨졌다. 이런 표현이 이 상대방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번에 만이라는 표현이 써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표현 아니고요. 자, 2번에 대소변 실수를 자주 한다. 얼마나 자주, 하루에 몇 번을 했는지 표시해 주는 거 좋고요. 3번에 최근에 기억력이 나빠졌다. 최근이 언제인지, 3개월 전부터인지 2주 전부터인지 이런 것들이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4번에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었다. 아주 좋은 표현 썼죠. 4번 답입니다. 5번에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오랜만에가 얼마만인지 이런 것들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번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3번 노인 학대에 대한 정기교육, 4번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실시, 5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네, 자, 키워드가 사례회의인데요. 자, 사례회의라는 것은요,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해서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회의 목적을 보면요, 첫 번째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요, 목표를 공유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서비스 내용을 조정합니다.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지금 대상자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할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도움이 안 된다면 다른 서비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내용을 조정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상자와 관련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합니다. 네, 그래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시설관리자, 그리고 요양보호사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5번의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식사 준비를 위해 장을 볼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경비 결산은 한 달에 한 번 한꺼번에 한다. 2번 한 번에 많은 양의 식품을 구입한다. 3번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스러웠는지를 확인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입한다. 5번 유통기한 짧은 식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냉동 보관한다. 네, 자,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자, 장을 볼 때 올바른 방법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1번 경비 결산 한 달에 한 번 아니죠? 그때 매번 했을 때마다 해줘야 됩니다. 2번에 한 번에 많은 양의 식품을 구입한다. 아닙니다. 필요한 양만큼만 하는 것이 좋고요. 3번에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스러웠는지 확인한다. 좋은 내용이죠.
네, 대상자가 원하는 물건을 사다 드려야 되는데 원치 않는 물건을 사다 준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만족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4번에 요양보호사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입하면 안 되죠? 법에 걸립니다. 5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냉동 보관한다. 아무리 유통기한이 있어서 냉동 보관한다고 해도요. 유통기한은 냉동실에서도 지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 아닙니다. 대상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은 1번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2번 야간에는 현관 밖과 계단의 조명을 꺼둔다. 3번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4번 하루 3번 2-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5번 실내 온도는 여름철 16에서 18도씨, 겨울철 25에서 27도씨로 유지한다. 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 키워드인데요. 자, 1번에 전기코드 바닥에 고정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낙상 우려가 되죠. 그래서 좋은 방법 아닙니다. 2번, 야간에는 현관 밖과 계단의 조명을 꺼두면 안 되죠. 켜두어야 됩니다. 켜둔다. 야간이기 때문에요.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해야 됩니다. 3번에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으로 실내 온도를 조정한다? 아닙니다. 전체 난방이 좋지요. 4번에 하루 3번 2-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아주 잘하고 있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실내 온도는 여름철 16에서 18도, 겨울에서 25도, 27도가 아니고요. 자, 여름철에는요. 22에서 25도씨가 적정 실내 온도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요. 이보다 좀 낮습니다. 18에서 22도씨가 적정 실내 온도이니까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번 수혈, 2번 산소 공급, 3번 심폐소생술, 4번 체외 생명 유지술, 5번 혈압 상승제 투여. 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간혹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내용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것의 작성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이 다 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작성해서 집에 두면 안 되고요.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하셔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변경, 철회가 가능하죠. 자, 연명 의료 중단을 명시해도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즉 영양분, 물, 산소 등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등록기관에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기관에서 연동이 돼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명치료에 해당하는 것은요. 대개 어떤 것이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종 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물, 산소 공급 이런 것들은 중단하지 않으니까 해당되는 것은 2번의 산소 공급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번 화장실 가면 저도 고생이니까 이제 간이병기를 쓰세요. 2번 지금 목욕하지 않을 거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세요. 3번 소변줄을 잡아 뽑으니 억제대로 묶어놓을 수밖에 밖에요. 4번 걸으려면 힘들고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냥 휠체어 타세요. 5번 일어서니까 먼 산까지 보이시죠? 어제보다 안정적으로 잘하셨어요. 자, 문제에서 키워드는요.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를 말합니다.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예요. 자,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원칙은 어떤 것이냐 보면요. 대상자 개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생활 방식이나 필요와 심신 상태에 따라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서 개개인에 맞춘 요양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두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1번에 보시면 화장실에 가면 저도 고생이니까 간이병기 쓰세요. 이건 누구를 위한 거죠? 네, 돌보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다. 2번, 지금 목욕을 하지 않을 거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세요. 이분이 지금 하기 싫으면 나중에 해도 될 문제인데 이것도 맞지 않죠. 3번에 소변줄을 잡아 뽑으니 억제대로 묶어 놓을 수밖에요. 자, 이것도 역시 돌보는 사람 입장의 이야기입니다.
4번 걸으려면 힘들고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냥 휠체어를 타세요. 자, 이거를 대상자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대상자분이 계속 휠체어를 타고 걷다 보면요, 나중에 영원히 걸을 수 없게 됩니다.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요. 자, 5번에 일어서니까 먼 산까지 보이시죠? 어제보다 안정적으로 잘하셨어요. 자, 대상자에게 계속 일어서도록 해서 다리 힘이 남아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죠. 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기저귀를 꽉 조여준다. 2번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3.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다. 4.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5번 부끄러운 행동이라며 창피를 준다. 네, 되게 기저귀를 차고 있는 대상자분이 기저귀 안에 손을 넣을 경우에는요, 이 요양보호사분들을 많이 난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배설물이 묻은 손으로 또 여기저기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기저귀 안에 있는 그 음부가 가렵다든지 아프다든지 또는 기저귀를 너무 오랫동안 갈아주지 않아서 많이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리다. 2번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린 감각이 있다. 3번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4번 손목을 구부려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다. 5번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리다. 네, 자,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문제인데요.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것은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되게 손목이 아픕니다. 손목이. 자, 1번에 뭐 어깨가 저리다 아니고요. 2번에 어깨에 저린 감각 이것도 맞지 않고요. 3번에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자, 4번에 보면요. 이 오른쪽 그림에 말을 설명해 놓은 건데요. 손목을 구부려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다. 요거는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손등을 이렇게 맞댔을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면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 그림, 요 그림도 가끔 그림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중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옴에 감염된 대상자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2번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였다. 3번 임신한 상태에서 장갑을 끼고 수두 대상자를 돌보았다. 4번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네, 자,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행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에 옴에 감염된 대상자의 옷은 찬물로 세탁해서 이 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옴에 감염된 대상자의 옷이나 내의 및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을 하고 건조하고 나서도요. 세탁한 후에는요.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였다. 네, 항바이러스제 복용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 돌보기 전에 뭐 미리 복용한다고 해서 감염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결핵은 균입니다. 바이러스제로 이것도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3번, 임신한 상태에서 장갑을 끼고 수도 대상자를 돌보았다. 네, 이거 참 위험합니다. 임신한 요양보호사는요, 풍진이나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에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네, 좋습니다. 자,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결핵균이 있어도 면역 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어서 증상이 없고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 잘 씻고 대상자를 돌본 것 아주 잘한 것이죠. 4번 답입니다. 5번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는요, 증상이 약하다 하더라도요, 2 내지 3일간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상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 2, 3일간은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에게 혈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1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2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 계절에 따라 달라요. 3번 혈압을 낮추려면 하루 15g 이상 염분 섭취를 해야 해요. 4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이 합병증으로 발생해요. 5번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네, 자, 고혈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고혈압은요, 우리가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틀립니다. 포화지방이 아니고요. 좋은 지방은 불포화지방입니다. 네, 포화지방은 몸에 해롭죠. 2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 계절에 따라 달라요. 맞습니다. 혈압은요, 1분 전에 재고 1분 후에 재도 다르고요. 바로 조금 전에 재고 또다시 재도 혈압은 같지가 않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3번, 혈압을 낮추려면 하루 15g 이상 염분 섭취를 해야 된다. 15g이 아니고요. 6g 미만입니다. 미만으로 염분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데 6g을 우리가 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4번에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이 합병증으로 발생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른 질병이 합병증으로 생기는 이 고혈압을 뭐라고 하냐면요.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속발성 고혈압은요. 발생 빈도가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원래 고혈압 있는 것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죠. 본태성 고혈압. 이것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본태성 고혈압은요. 90에서 95%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4번. 5번.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으로 시작하세요. 큰일 납니다. 고혈압이 조절이 된다는 것은 약이 혈압을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간호사가 혈압이 높다고 나가지 말라는데 잠깐이라도 바람 좀 쐬고 싶어. 요양보호사 ... 1번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 2번 창문 열어드릴 테니 답답해도 참으세요. 3번 혈압 떨어지면 간호사에게 물어볼게요. 4번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누워서 쉬세요. 5번 다른 사람들은 잘 참는데 요구하는 게 참 많으시네요.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요. 공감적 반응입니다. 공감적 반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요. 상대방의 관점에서요. 감정을 같이 느끼면서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공감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 라고 표현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되는 것은요. 이분은 계속 누워만 있으라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1번에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 하고 이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것. 대부분 이렇게 읽어주면요. 맞아 하면서 그 다음 대화가 잘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요. 공감적 반응해 주는 게 아주 필수고 좋지요. 동료 요양보호사가 사적으로 반복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 의사소통 방법은 1번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걱정 마세요. 2번 그동안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다른 분에게 부탁하세요. 3번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4번 사회생활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적당히 좀 하세요. 5번 제가 만만하게 보이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나전달법에 관해서 묻습니다. 이 나전달법은요, 시험에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전달법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나전달법의 방법으로 문장을 만들 때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 행동은 상대방의 행동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2번에 영향. 상대방의 행동을 인해서 미치는 영향. 자, 3번에 느낌. 세 번째는 느낌인데요. 이거는 나의 느낌이에요. 자, 4번에 바램. 네 번째는 바램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 되게 그 시험에는 1, 2, 3번까지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램이라는 것은 변화된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3번에 보시면 자꾸 이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역시 행동인데요. 자꾸 저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시면,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행동 들어갔어요. 한 문장에. 자, 그 다음에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이거는 뭐예요? 영향이죠. 네, 자꾸 사적인 부탁을 하니까 내 생활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곤란해지네요. 자, 그랬을 때 느낌. 이렇게 자꾸 지장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생겨요? 네, 일하기가 불편해요. 라는, 자, 행동, 영향,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문장에. 자, 바람은 뭘까요? 자, 사적인 부탁은 좀 덜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람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나전달법으로 잘 말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행동, 영향, 느낌, 바람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은 1번 흡연, 2번 백내장, 3번 청각장애, 4번 연화장애, 5번 언어장애. 자,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4번의 연화장애인데요. 자, 연화장애를 다른 말로 하면은 삼킴장애라고도 하죠. 자, 삼킴장애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 하시는 분들, 현장에 있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상자한테 음식을 입에 넣었는데 음식을 삼키지 않고 입에 물고 있는 경우, 이것도 연화장애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식사를 잘 못하시게 되면 영양 부족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의 연화장애가 되겠습니다.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번 물기가 없는 음식을 제공한다. 2번 대화하면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3번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4번 상체를 눕히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자,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꼭 시험에 등장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1번 물기가 없는 음식을 제공하면 안 되죠. 물기가 없는 음식은요, 목에 달라붙기 때문에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 아닙니다. 2번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네, 식사 중에 절대로 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은 쑥국이에요. 냄새가 겁나 좋네요. 어때요? 맛있죠? 왜 대답이 없어요? 저한테 삐졌어요? 대답해 보셔요. 그래서 대상자분이 아유 맛있어 하다 살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대상자가 식사 중에는 절대로 말을 시키지 않는 것 원칙입니다. 3번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자, 레몬 소스는 어때요? 신맛이 나는 음식입니다. 신맛 나는 음식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 신맛이 나면요, 입에 침이 더 많이 고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살에 걸립니다. 4번에 상체를 눕히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 상체를 눕힌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턱을 든 자세를 하면요, 턱을 들게 되면 기도가 열리고 식도는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세는 어떤 것이냐? 턱을 약간 숙인 자세. 약간 숙인 자세가 좋습니다. 여기다 약간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푹 숙이지 않고요. 자, 턱을 약간 숙인 자세를 하면요, 기도는 닫아지고 식도는 열리는 자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턱을 든 자세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5번에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자, 목을 축이게 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물로 헹구는 것도 방법이고요. 국이나 물, 차 등을 먼저 한 모금
먹게 하는 것, 이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2번 쿠션으로 왼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3번 입안에 오른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4번 왼손에 식사 보조 도구를 끼워준다. 5번 식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자, 여기서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키워드가 주어졌습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면 건강한 쪽은 왼쪽이 되겠죠? 건강한 쪽은 왼쪽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넣어드리고 건강한 쪽에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오른쪽이 아니죠? 건강한 쪽에 서야 되니까 왼쪽에 서야 됩니다. 틀렸어요. 2번 쿠션으로 왼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자, 쿠션으로 지지해주는 쪽은 마비된 쪽을 지지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을 지지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3번에 입안에 오른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오른쪽 아니죠.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왼쪽이 되겠습니다. 4번에 왼손에 식사 보조 도구를 끼워준다. 자, 식사 보조 도구는 어떤 손에 끼워주냐면요. 마비된 손에 끼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마비된 쪽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 왼손은 어떤 손이에요? 건강한 손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틀렸어요. 5번 식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오른쪽 입안은 마비된 쪽이기 때문에 우리 삼킴장이 있으신 분들은요, 모간이 왼쪽은 삼키는데 괜찮지만 오른쪽에는 음식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되는 것은 5번이 맞습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건다. 2번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3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4번 비위관 삽입 부위를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고 말린다. 5번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네, 경관 영양도 꼭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높이에 맞춰 걸면 큰일 나죠? 네,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 걸어야 됩니다. 위장보다 높게. 두 번째,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자, 영양액은요, 우리가 먹는 식사와 같기 때문에요, 체온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체온 정도. 3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1분에 50ml 이상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빠르게 주입하게 되잖아요. 주입하게 되면요, 설사를 유발하고요. 이 설사가 반복돼서 탈수가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에 50ml 이상 주지 않습니다. 4번에 비위관 부위를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고 말린다. 자, 비위관 부위는요, 이 관 때문에 코 쪽이 많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요, 잘 닦아주고 윤활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5번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큰일 납니다.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단을 할, 일단은 잠그고 보고한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입하면 안 됩니다. (47번) 많은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물에 녹여 마시게 한다. 2번 한꺼번에 갈아서 먹게 한다. 3번 고개를 뒤로 젖혀 한 알씩 먹게 한다. 4번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 5번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삼키게 한다. 네, 알약 복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알약을 복용할 때, 자, 물에 녹여서 마시게 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한꺼번에 갈아서도 주지 않습니다. 자, 3번에 고개를 뒤로 젖혀 한 알씩 먹게 한다.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이 참 위험한 겁니다. 여기는 기도가 열리는 자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례를 더 많이 걸리게 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차례를 유발합니다. 자, 4번에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 네,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네, 두세 번에 나누어서 먹게 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큰 알약은 작게 쪼개어 나누어 준다. 2번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 한 번에 준다. 3번 금식인 경우 복용 중인 혈압약을 건너뛴다. 4번 손바닥에 덜어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5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네, 자,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단순히 알약 복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자, 1번에 보면요. 약을 쪼개서 준다. 약은 함부로 쪼개지 않죠. 어떤 약만 쪼갤 수가 있나요? 그렇죠. 가운데 이렇게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갤 수가 있습니다. 2번에 처방약과 비처방약 한꺼번에 섞어서 한 번에 주면 안 됩니다. 비처방약은요. 꼭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3번 금식인 경우에는 그 혈압약을 건너뛰지 않고요. 아무리 금식이라 하더라도 혈압약은 꼭 복용을 한다라는 것 원칙 기억을 해주시고요. 4번 손바닥에 덜어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자, 손바닥에 남은 알약은요 오염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약병에 다시 넣지 않고 폐기 처분합니다. 5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네, 좋은 방법이죠. 만약에 이렇게 알약이 먹다가 떨어지면요 꼭 장롱 밑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혈압 약 같은 경우에는 그 약 봉투에 들어있는 약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분이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 입안에 직접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안약을 점적할 때 코 안으로 약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준다. 2번 상안검 안쪽에 꺼즈를 대어준다. 3번 점적 중간에 눈을 깜빡이게 한다. 4번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을 눌러준다. 5번 하부 결막낭 4에서 5cm 위에서 점적한다. 네, 안약 점적 방법입니다. 안약을 우리 눈에 보면요. 이 눈에서 코까지 연결된 관이 있는데요. 이것을 비루관이라고 합니다. 이 비루관은요.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 어떨 때는 코로 흘러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넣었을 때 네, 이 관을 통해서 이 약이 코로 흘러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 양옆에 눈 양옆을 살짝 눌러주는 것이 좋죠. 한 5에서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이동 시 가벼운 슬리퍼를 신긴다. 2번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3번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4번 안전을 위해 배설 중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5번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네, 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동할 때 1번에 슬리퍼 신기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낙상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 아니고요. 2번에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서 잡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3번에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안 됩니다. 속옷 입혀줘야 되고요. 4번 안전을 위해 배설 중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프라이버시에 맞지 않죠? 네. 프라이버시 고려가 안 됐습니다. 5번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자,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낙상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은요,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되겠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1번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2번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3번 호흡 증가로 숨이 찰 수 있으므로, 4번 맥박 저하로 가슴 통증이 있으므로, 5번 혈압 저하로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자, 여기서는요. 대상자를 잠시 앉아있게 한다.
그 이유는요, 기립성 저혈압 때문입니다. 자, 우리 혈압은요, 그 몸의 상태에 맞춰서 혈압이 많이 바뀝니다. 계속 누워있던 분은요, 누워있는 혈압이 유지가 돼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앉은 혈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노인인 경우에는 빨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에 혈압 저하로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앉아 있도록 해서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 중인 대상자가 배설을 어려워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번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3번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준다. 4번 변이를 느끼도록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5번 배변할 때까지 앉혀놓고 계속 말을 건넨다. 네, 자, 문제 키워드는 이동변기입니다. 이동변기인데요. 자, 배설을 어려워할 때는요, 여기서는 3번에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주면요,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으면 관략근이나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쉽게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준다. 자, 이 문제는요, 기출문제로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보호자와 기저귀 비용을 의논한다. 2번 기저귀를 사용하면 냄새가 심해진다고 말한다. 3번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4번 원하는 대로 기저귀를 채운 후 대상자가 판단하게 한다.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자, 여기서는요, 몇 번의 실금이에요. 실금했다고 기저귀를 쓰게 되면요, 대상자분이 기저귀에 적응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춰서 소변을 보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배뇨 훈련이 됩니다. 이 배뇨 훈련 키워드는요, 시험에 거의 꼭 한 번은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1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2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3번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 면 덮개로 덮는다. 4번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다. 자, 침상에 있는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방법입니다. 1번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저귀 갈아주면 안 되죠. 네, 욕창 우려가 됩니다. 2번에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네, 욕창 예방이 됩니다. 3번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 면 덮개를 덮는다. 자, 이거는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면 덮개를 먼저 덮어준 후에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자, 소변은 당연히 암모니아 냄새가 나지만 이게 이 암모니아 냄새는요, 소변이 오래되거나 오랫동안 기저귀를 갈지 않았을 때 나는 냄새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기저귀를 자주 교환 안 해줬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5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다. 자,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요,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하죠.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2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4번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그고 하복부를 눌러준다. 5번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자,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소변이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원래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으면 소변이 마렵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럼 여기 소변이 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 네, 소변이 소변주머니로 배출되지 않아서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가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답이 1번 되겠습니다.
56번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은 1번 소변주머니는 아랫배 높이에 둔다. 2번 소변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비운다. 3번 소변주머니는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4번 보행 시에는 소변주머니에 배출구를 열어놓는다. 5번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자, 소변주머니 관리하는 방법이 키워드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소변주머니 아랫배 높이 두면 안 되죠. 소변주머니는요, 방광보다 낮게 두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변이 역류해서 방광이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2번에 소변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비워서는 안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자주 비울 수 있습니다. 3번 소변주머니는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절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7일 정도 사용하고요. 좀 이렇게 후줄근하고 좋지 않다 싶으면요. 바꿔주고 사용한 것은 바로 폐기 처분합니다. 4번에 보행 시에는 소변주머니에 배출구를 열어놓는다? 열어놓으면 큰일 나죠. 바닥에 소변이 다 쏟아지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네, 알코올솜으로 닦아주는 거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5번 답이 되겠습니다.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창문을 열어놓는다. 2번 눈은 천장을 보게 한다. 3번 이불은 발 아래까지 접어내린다. 4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5번 머리를 감은 후 면봉을 귀 깊숙이 넣어 물기를 제거한다. 네, 침상에서 머리 감기는 방법이에요. 자, 창문 열어놓으면 안 되죠? 감기 들어서 안 됩니다. 2번 눈을 천장을 보게 한다. 천장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불은 발 아래까지 접어내리는 게 아니고요. 허리까지 접어내립니다. 4번에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맞습니다. 4번 답이 되겠고요. 5번 머리를 감은 후 면봉을 귀 깊숙이 넣어서 물기를 제거한다. 귀 깊숙이 넣는 것이 틀렸습니다. 귀 입구까지만 면봉을 사용해서 물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죠.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번 통풍이 잘 되도록 나일론 양말을 신긴다. 2번 보습 기능이 있는 피부를 사용한다. 3번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로션을 발라준다. 4번 손톱깎이로 각질 제거 후 알코올로 소독한다. 5번 저녁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네, 문제에서는요.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의 발이라고 했습니다. 피부 건조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1번에 통풍이 잘 되도록 나일론 양말, 통풍이 너무 돼서 피부가 오히려 건조되는 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2번에는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아주 잘하고 있죠. 3번에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로션을 발라준다.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에 로션을 바르면요. 피부 보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기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로션을 발라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4번에 발톱깎이로 각질 제거 후 알코올로 소독한다. 자, 역시 발톱깎이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알코올로 소독하는 것도 이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5번에 저녁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뜨거운 물이 아니고요.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2번 왼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3번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4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20에서 30분 정도로 한다. 5번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네, 자, 통목욕이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1번에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에 이동시킨다. 자, 통목욕을 위해서요. 욕조에 들어갈 때는요. 마비된 쪽을 지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고요. 왼쪽이 맞습니다. 마비된 쪽 지지해 주죠. 자, 욕조에 들어갈 때는요. 건강한 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발부터 건강한 다리인 오른쪽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합니다. 3번에 몸을 닦을 때는요.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주죠. 그 이유는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4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20에서 30분 정도란다. 너무 깁니다. 우리 교재대로 한다면 5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5번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순서가 잘못됐죠? 네, 밖으로 나온 뒤에 머리를 감깁니다. 그래서 욕조 안에서 머리 감기 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자, 이거는 바로 정답으로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 옷 갈아입히는 문제는요,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기억하실 네 글자가 있죠. 입, 마, 건, 벗.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요, 무슨 옷이 단추가 있다 없다, 수액을 맡고 있다 없다,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요, 어느 쪽 편마비인가, 어느 쪽 편마비인지 먼저 따져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입히는 것인지 또는 벗기는 것인지, 이것을 두 가지만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일단은 이분이 왼쪽 편마비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입히는 순서를 물어봅니다.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마비 쪽이 왼쪽이죠. 그래서 왼팔 먼저 들어가고요.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수액주머니, 오른팔, 요 순서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옷 갈아입히기 문제를 푸실 때는 입마 검벗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로 따지실 게 어느 쪽 편마비이냐, 그리고 입힐 것이냐 벗길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허리를 빠르게 회전하여 이동시킨다. 2번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번 신체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 올린다. 4번 대상자와 거리를 두고 들어 올려 이동시킨다. 5번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네, 이 문제는 올바른 신체 정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신체 정렬을 할 때는요, 허리와 가슴 사이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를 해주고요. 두 번째는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해주고요. 네 번째로는 다리와 몸통에 큰 근육을 사용하고요.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에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올린다 되겠습니다.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자, 이것은 그림 문제라서 바로 정답으로 확인해 보는데요. 자, 대상자가 침대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첫 번째는 협조할 수 있는 경우와 두 번째는 협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자, 우리 협조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보고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 신호를 해서 같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 팔을 사용해서 협조할 수 있죠. 난간을 잡게 하고요. 자, 요양보호사는 대퇴 아래에 한 손을 놓고 하나, 둘, 셋 신호를 해서 같이 당기고 밀고 해서, 네, 당기고 밀고 해서, 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눕히는 순서는, 네, 이거는 바로 그냥 정답 확인해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요양보호사가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릴 거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릴 거면 왼쪽에 씁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는, 네, 라번에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요, 다번에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해서 돌려눕힙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번에, 네,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서 좀 더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죠. 마지막에는, 네, 베개로 등을 받쳐서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가라 다나마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문턱을 내려갈 때 이동 방법은 1번 앞바퀴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내려간다. 2번 뒷바퀴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내려간다. 3번 앞바퀴를 한쪽씩 빼면서 지그재그 앞으로 내려간다. 4번 뒤로 돌려 뒷바퀴를 한쪽씩 빼면서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번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놓는다. 네, 자, 문턱을 내려갈 때 묻는 방법인데요. 자, 휠체어 이동에 관한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되게 앞바퀴를 들고 갈 때는 언제 하나요? 문턱을 오를 때, 문턱을 내려갈 때,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이때는 다 모두 앞바퀴를 들고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문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려갈 때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그 경사진대를 내려갈 때는 정면으로 내려가지 않고 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5번에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서 내려놓는다 해서 5번이 맞습니다. 65번 방바닥에 앉아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자, 휠체어 이동 순서를 묻는 문제인데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키워드가 주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네, 잠금 장치를 잠궈 줘야 되죠. 나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합니다. 건강한 손을 활용해서 네, 휠체어를 잡게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는 가번에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번에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뒤에서 허리와 왼쪽 어깨, 왼쪽이 어느 쪽이에요? 마비 쪽이죠. 마비된 측을 지지해 줍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는요, 네, 오른쪽 건강한 무릎을 세워서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나다 가마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는 네, 자, 지팡이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온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에 따라서 지팡이 사용 순서가 달라지죠. 자, 이 그림에서는 내리막이기 때문에 내지막원이 되겠습니다. 내지막원. 그래서 내리막이니까 지팡이 제일 먼저 나가고요. 마비된 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순서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지팡이 제일 먼저 나가고요. 자, 마비된 다리인 오른쪽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왼쪽 다리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이동 변기로 적절한 것은 1번 침대에 고정되어 있는 것, 2번 팔걸이와 등받이가 없는 것, 3번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 4번 바퀴가 있어 이동하기 쉬운 것, 5번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인 것. 네, 자, 이동 변기의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동 변기는 여기 그림처럼 보여지는 것인데요. 대개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자, 조건을 보면요. 탈부착이 돼야 돼요. 여기서 변기통이 꺼내서 세척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어야 됩니다. 자, 팔걸이 있는 거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고요. 등받이가 없으면 뒤로 벌러덩 넘어지기 때문에 꽈당해서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물로 세척하거나 소독약으로 소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대상자가 앉았을 때 발이 땅에 닿고 무릎은 90도가 되도록 높이 조절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되는 것은 3번에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 네, 나머지는 다 답이 되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은 1번 청결 상태, 2번 손잡이 탄력 상태, 3번 손잡이 끈의 유무, 4번 표면의 도장 상태, 5번 고무받침의 마모 상태. 네, 안전한 지팡이의 조건은요. 5번째에 있는 고무받침의 마모 상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많이 마모되어 있으면 지팡이를 짚었을 때 미끄러지기 때문에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무받침의 마모 상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1번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이동한다.
2번 침대의 한쪽 난간은 항상 내려둔다. 3번 침대 난간에 몸을 기대어 앉아있게 한다. 4번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쪽에 펴둔다. 5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둔다. 자,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여기 오른쪽에 수동식 침대를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크랭크 손잡이라는 것은요, 침대에서 상체를 높여주는 역할, 또 반대쪽을 돌리면은 상체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하체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이 크랭크 손잡이가 벽 쪽에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도 쪽에 나와 있어야 되고요. 자, 침대는 바퀴가 있지만 바퀴는 모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상자가 침대에서 이동하다가 꽈당하고 떨어질 수가 있고요. 자, 침대를 이동시킬 때는 침대 머리판을 잡고 이동시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난간은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붙잡고 이동시키다가는 침대가 무겁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침대 난간은 잡고 이동시키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대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자, 식탁은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5번에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둔다 되겠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1번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2번 달걀은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한다. 3번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4번 냉장고에서 꺼낸 전복죽은 75도씨로 1분 이상 가열한다. 5번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네, 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좀 안 좋은 경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자, 1번에 조개류 냉동 보관 아주 잘했습니다. 2번에 달걀은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는 건 맞고요. 자, 냉동된 육류는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키는 게 좋습니다. 실온에 바깥에 내두는 것 좋지 않고요. 또는 냉장실에서 해동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번에 냉동고에서 꺼낸 전복죽은 75도씨, 좋은 온도예요. 1분 이상 가열한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5번에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이 통조림 자체에다 랩을 씌우면요, 오히려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틀린 걸 찾는 거죠.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앞치마보다는 턱받이를 해준다. 2번 생선 가시를 미리 제거해 준다. 3번 예쁜 유리컵에 물을 담아 준다. 4번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번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식사하게 한다. 네, 치매 대상자의 식사 방법입니다. 자, 1번에 앞치마보다는 턱받이가 아니라 앞치마가 더 좋은 거죠. 자, 2번에는 생선가시는 미리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치매 대상자 식사는요, 모든 것을 미리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대상자를 모셔서 식사하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생선가시 제거하면서 우리 많이 숟가락에 얹어주죠.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 찾아왔어요. 거기 나갔다 와서 살펴보면 가시까지 다 드셔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선가시는 미리 제거해 줘야 되고요. 3번에 유리컵 사용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분이 컵을 놓쳐서 깨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좋고요. 자, 4번에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이런 것도 좋은 방법 아니고요. 5번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식사하게 한다. 졸려할 경우에 식사 권유하잖아요. 화내고 오히려 밀치고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잠시 기다렸다가 이분이 깬 다음에 식사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2번 난간이나 출입구에 야간 등을 설치한다. 3번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테이프로 감싸 놓는다. 4번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부엌 안쪽에 둔다. 5번 복용하는 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식탁 위에 둔다. 네,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 예방이 키워드입니다. 자, 환기를 위해서 창문 열어두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두는 것 조심해야 되고요. 2번에 난간이나 출입구에 야간 등을 설치한다.
네, 좋은 방법이죠. 네, 낙상을 예방합니다. 답이 됩니다. 3번,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테이프로 감싸두는 게 아니라 절연 테이프로 해서 네, 화상 입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절연 테이프를 활용합니다. 4번에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부엌 안쪽에 둬서는 안 되죠. 대상자분들이 이것이 음식 쓰레기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시고 그냥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는요, 집 바깥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5번에 복용하는 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식탁 위에 둔다. 절대로 식탁 위에 두면 안 되고요. 잠금 장치를 한 곳에 둡니다. 왜냐하면 치매 대상자들은 이것이 내 약인지 남의 약인지 구분 못하고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잠금 장치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짐을 쌌다 풀었다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행동을 멈출 때까지 지켜본다. 2번 정리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3번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4번 짐을 싸서 어디 가려고 하는지 물어본다. 5번 빨래 개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자, 여기서 문제 키워드는요, 치매 대상자의 반복 행동입니다. 자, 정신행동 증상 중에서 반복 행동이나 질문을 할 때 대처 방법은요, 첫 번째로는요,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크게 손뼉을 친다든지 또는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든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든지 또는 과거의 경험이나 고향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일거리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해가 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대로 놔두어도 됩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이제 임상에서 보면요, 침을 퇴퇴 뱉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여성분들은요, 휴지를 두세 조각씩 잘라서 주머니마다 넣어가지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다고 해서 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두는 게 낫고요. 자, 대개 반복 행동은요, 불안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다독거리며 안심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이 반복 행동은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번에 빨래 개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네,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 사용하는 것이 좋지요. 치매 대상자가 누가 내 양말을 훔쳐갔어 라고 자주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2번 언제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물어본다. 3번 잃어버린 사람 잘못이라고 훈계한다. 4번 같은 양말을 사두었다가 대상자가 찾게 한다. 5번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네, 자, 여기서는 의심망상입니다. 도둑망상. 이 도둑망상이 있을 경우에는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분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가장 흔한 답은 같이 찾아본다입니다. 하지만 양말처럼 굉장히 사소한 것을 계속 의심할 경우에는요, 네, 같은 양말을 여러 개 사두었다가 대상자가 찾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치매 대상자가 동료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즉시 사과하게 한다. 2번 진정시킨 후 이유를 물어본다. 3번 다른 대상자와 자리를 바꿔준다. 4번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주의를 준다. 5번 활동을 중지시키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요, 파괴적 행동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동료 노인에게 화를 낸대요.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에요. 자, 파괴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요, 첫 번째는 불필요하게 구속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접촉할 때는요, 온화하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만약에 프로그램 중이라면 참여 중인 활동을 중지시키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자, 그리고 설명할 때는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고요, 단순한 말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정이 됐는데 아까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5번에 활동을 중지시키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계곡 물소리,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번 진압력, 2번 친화력, 3번 공감력, 4번 판단력, 5번 계산력. 네. 자, 계곡물 소리, 풀벌레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은요. 자, 어린 시절은 뭐예요? 시간과 관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진압력이 되겠습니다. 진압력은요. 시간, 장소, 사람에 관한 내용이죠. 네, 지우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장소, 사람 되겠습니다.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2번 의자에 앉아서 탁자를 꽉 잡는다. 3번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4번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5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네,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자, 1번에서 보시면 거실 바닥에 엎드리면 안 되죠.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네, 식탁 다리를 잡고 네, 머리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2번에 의자에 앉아서 탁자를 꽉 잡는다? 안 됩니다. 네, 식탁 밑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3번에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맞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집이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많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이 나무가 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입구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멈추면 일단은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는 것 가장 좋고요. 일단은 바깥으로 넓은 장소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4번에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위험합니다.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는요, 이 서랍이나 찬장, 이런 것들이 다 쏟아집니다. 특히 천장에 뭔가 달려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해서 네, 그때는 식탁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자, 5번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하는데 엘리베이터 이용하면요, 중간에 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서 운동장 같은 네,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을 급히 먹은 대상자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갑작스런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이고 있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1번이 되겠는데요. 자,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하임리히법이죠. 네. 자, 이 하임리히법은요, 이 그림과 같이, 네. 자, 배꼽과 명치 중간에, 여기 그림처럼요, 배꼽과 명치 중간입니다. 명치 중간에, 네. 주먹진 손으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나서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목에 걸린 것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죠. 그래서 답은 1번 하임리히법이 되겠습니다.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번 출혈 예방, 2번 통증 감소, 3번 신장 기능 강화, 4번 근골격 손상 회복, 5번 뇌손상 최소화. 네. 자, 심정지 대상자한테 심폐소생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세포는요,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4분 이상으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됩니다. 뇌세포는요, 한번 사망하게 되면은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산소 공급을 해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2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3번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4번 전극 패드 부착 후 즉시 심장 충격을 시행한다. 5번 전기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네, 자동심장 충격기 AED 사용법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전원을 가져오자마자 즉시 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패드를 부착해주죠. 두 개의 패드인데 첫 번째 패드는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두 번째 패드는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심장 리듬 분석을 하게 되죠. 이럴 때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심장 충격을 시행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아닙니다. 충전할 때는요, 멈추지 않고 계속 압박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2번에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맞습니다. 리듬 분석할 때는요. 네, 가슴 압박을 중단합니다. 3번에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네, 순서가 바뀌었죠? 네, 패드를 먼저 부착하고 그리고 나서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번에 전극 패드 부착 후 즉시 심장 충격을 시행한다? 아닙니다. 전극 패드를 부착한 후에는요, 리듬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5번에 전기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네, 충격이 전달됐으면요, 대상자에 손을 대고 있으면 대상자에 손 대고 있는 사람도 전기 충격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떼고 난 다음에 전기 충격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2번에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